윤도현은 27살, 공무원 시험 3번 낙방한 청년이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흐르고 그 비가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리게 흘러내린다. 손에는 고시 노트 대신 요양병원 안내문이 쥐어져 있다.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단다. 삼촌 이동철의 전화 한 통이 그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도연은 속으로 계산한다.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더라? 빌딩 한 채면 최소 수십억이지. 유언장 고치기 전에 붙어 있어야 돼. 그의 표정엔 슬픔보다 결의가 묻어 있다. 버스가 요양병원 앞에 멈추자 그는 우산을 펴며 작게 중얼거린다. 효도하러 갑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정적이 감돈다. 하얀 복도를 걸어가며 도연은 벽에 붙은 치매 환자 관리 수칙을 흘끗 본다. 그 문구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 같다. 환자의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보듬어 주세요. 문을 열자 침대 위에서 82세 정말수는 희미하게 눈을 뜬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섭다. 도연이냐? 너가 웬일로 왔어?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간병 도와드릴게요. 넌 취업은 했냐? 아직우. 짧은 대화 속에도 냉기와 애틋함이 교차한다. 할머니는 미약한 미소를 짓는다. 가난할 때 효도해야 진짜 효도지. 늙은이 돈 보고 오는 건 장례 준비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며칠 후 도연은 정식 간병인 자리를 맡는다. 약 시간, 식사, 산책까지 일과표를 꼼꼼히 적는다. 병실마다 환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 틈에서 도연의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다. 유언장은 언제 바꿀까? 삼촌보다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해. 그는 일부러 할머니 손을 잡고 말을 건넨다. 할머니 기억나요? 어릴 때 시장에서 호떡 팔던 거.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인다. 그래, 네 엄마랑 매일 새벽에 같이 나갔었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 도연은 그때 느낀다. 이 효심의 연기가 점점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스친다. 이런 거라도 해야 돈 벌 수 있잖아. 나도 살아야지. 주말 오후 삼촌 55세 이동철이 요양병원에 들른다. 등산복 차림에 금목걸이를 한 그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풍긴다. 도연아, 너가 효자 노릇한다고 소문났더라? 좋지, 할머니 마음만 얻으면.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유언장 고치기 전에 잘해도 이번에 바뀔 수도 있거든. 그 말에 도연의 귀가 번쩍 뜬다. 유언장 고치신다고요? 몰라, 그냥 들은 얘기야. 알아서 해. 삼촌이 떠난 후 도연은 멍하니 병실 창가에 서 있다. 할머니의 약 봉투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 속삭임이 이렇게 들리는 듯하다. 누가 진짜 날 위해 옆에 있을까? 그날 밤 도연은 병실에서 잠을 청한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전등 불빛이 깜빡인다. 할머니가 잠든 줄 알았는데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려온다. 수십억 버는 법, 그건 아주 간단한 거요. 도연의 눈이 번쩍 뜬다. 할머니 뭐라고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다. 그는 머리맡에 수첩을 열어 메모한다. 할머니의 말 수십억 버는 법. 호기심이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청소를 하던 도연은 할머니의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먼지가 쌓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다. 정, 말, 순. 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문장들이 적혀 있다. 돈은 일하는 손보다 생각하는 머리에 붙는다. 사람의 욕망을 읽는 자가 장사를 지배한다. 그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삶의 기록이자 돈에 대한 철학서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 하나. 진짜 돈은 사람을 살릴 때 생긴다. 도연은 노트를 덮는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린다. 그럼 난 지금 사람을 팔고 있는 건가? 며칠이 지나 도연은 점점 이상한 감정에 빠진다. 할머니가 죽기 전에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스며든다.
그녀에게 직접 끓인 미음을 건네자 할머니는 손을 덮으며 말한다. 너 손이 따뜻하구나. 네 엄마 손이 그랬지.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는다. 엄마 얘기하지 말아요. 그 아이 불쌍했지. 날 닮아버려서. 잠시 정적. 도연은 할머니가 눈을 감은 사이 노트를 다시 펼쳐본다. 맨 뒤에는 또 다른 낙서가 있다. 숨겨둔 게 있다. 나중에 찾을 사람은 내 피, 내 죄를 갚을 자. 도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내 피, 내 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밤. 도연은 병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문다. 밖엔 요양병원의 불빛이 한 줄로 반짝인다. 그는 노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좋아요, 할머니. 수십억 버는 법 제가 대신 알아낼게요.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순수함이 없다. 마치 유산의 미로로 들어가는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처럼.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그 순간 할머니가 잠결에 웃는다. 그래. 돈은 너 얼굴을 비추는 거야. 그 웃음이 도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돈을 공부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할머니가 말한 수십억을 버는 법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법이었다는 걸. 햇살이 요양병원 창문을 비스듬히 비춘다. 윤도현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다. 할머니의 노트가 그의 머릿맡에 놓여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린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다. 그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에 울린다. 그는 노트를 다시 펼친다. 안쪽에는 장사 기술, 거래 기록, 인간 심리에 대한 문장들이 빽빽하다. 그중 한 줄이 그를 멈춰 세운다. 남의 마음을 읽는 자가 세상에 돈줄을 쥔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노려본다. 마음 그게 결국 기술이라는 건가? 점심시간, 도연은 폭도에서 요양보호사들과 스쳐 지나간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온다. 정말 순 할머니 예전엔 진짜 유명했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귀신 같은 여자였지. 물건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분 말대로 다 됐다잖아. 도연은 놀라며 멈춘다. 귀신 같은 여자? 그가 폭도를 나서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건다. 도연 씨 할머니 예전 거래처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엔 오래된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 여사님, 그때 빌려주신 돈 덕에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갚지 못한 마음만 남깁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린다. 빌려준 돈? 그는 다시 노트를 펼친다. 거기엔 빚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돈은 회수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돌아오면 그게 이익이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마음이 이익이라고? 이건 돈 얘기가 아니잖아. 요양병원 휴게실. 도연은 커피 자판기 앞에서 노트를 몰래 읽는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말한다. 그거 진짜 노트예요? 네? 그분 노트요. 예전에 나도 본 적 있어요. 그녀는 병원의 사회복지사 30세 박서진이었다. 깔끔한 흰 셔츠, 냉정한 눈빛 속에 묘한 따뜻함이 있다. 저는 서진이에요. 할머니 간병은 오래 하셨죠? 이제 2주 됐어요. 그분 노트엔 돈 얘기보다 죄 얘기가 많아요. 죄요? 그분이 젊을 때 시장에서 한 여자를 망하게 했어요. 그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는다. 서진은 덧붙인다. 그래서 전 여길 택했어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복수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노트를 읽는다. 노트 끝자락엔 낯선 메모가 붙어 있었다. 숨겨진 상속자 명단 박서진, 윤도연, 이동철.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는다. 뭐야 이게 서진이 왜 여기에? 그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이 사람 이름 박서진. 왜 상속자에 적혀 있죠?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중얼거린다.
죄를 갚을 사람 그게 상속자야. 죄라뇨? 누구의 죄요? 우리 모두의 죄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그 말이 병실의 공기보다 무겁게 가라앉는다. 다음날 도연은 할머니의 옛 물건들을 정리한다. 낡은 사진첩 한 권을 꺼내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말순,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다. 함께 장사하던 친구 박영숙. 그 순간 도연은 직감한다. 박영숙 박서진의 어머니 이름이다. 장면이 겹친다. 시장 골목의 어두운 밤, 젊은 정말순이 계산대를 차지하고 박영숙이 울며 물건을 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정말순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가 안 나가면 우리 둘 다 죽어. 세상은 한 자리만 남겨둬. 누가 차지하느냐가 문제야. 사진이 손에서 떨어진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한다. 이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 도연은 서진을 찾아간다. 당신 어머니 박영숙 씨 시장에서 일하셨죠? 네. 그리고 그분이 망한 뒤에 우리 가족도 무너졌어요. 할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내 이름이 상속자 명단에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 노트에 써 있었어요. 죄를 갚을 사람이라고.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인다. 그분은 평생 돈으로 마음을 시험했어요. 누가 진짜 사람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럼 나도 시험 중인 건가요? 모두 그래요. 돈 앞에서 인간은 시험받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친다. 그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동질감이 흐른다. 며칠 후 삼촌 이동철이 다시 나타난다. 그는 병원 접수처에서 서류를 건네며 불평한다. 엄마 유언장 다시 쓴다더라. 도연아, 괜히 헛수고하지 마. 결국 그 여자한테 줄 수도 있다더라. 도연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지. 요양원에서 이상한 간병인 하나가 들락거린다더라. 삼촌은 웃으며 말한다. 결국 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남아.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 도연의 머릿속을 울린다. 감정 대 계산. 그의 두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한다. 밤, 도연은 다시 노트를 펼친다.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있다. 돈은 죄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갚는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는다. 그 순간 할머니의 산소 호흡기가 약하게 흔들린다.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비춘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속삭인다. 할머니, 당신이 버는 법을 알았다면 전 읽는 법을 알아야겠네요.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노트 위에 놓인 펜이 떨어진다. 펜 끝이 멈춘 자리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유언장 개봉 전날 밤에 진실이 드러날 것. 도연의 눈이 커진다. 노트의 끝이 새로운 미로로 이어진다. 할머니의 병세는 날마다 조금씩 나빠졌다. 도연은 하루의 대부분을 병실에서 보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다 산 나무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도연아, 저기 구름 좀 봐라. 꼭 어린 네 아버지 같지 않니?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할머니. 구름이 오늘따라 더 천천히 가네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머릿속 한편에선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정 상속분, 유언장 효력, 세금, 공증 문제. 모든 게 차가운 현실적 문제였다. 하지만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따뜻한 손끝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어느 날 김 변호사가 조용히 찾아왔다. 도연 씨, 이건 아주 오래전에 어르신이 남기신 문서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이 있었다. 내 재산의 7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남은 30%만이 가족에게 돌아간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그 문서를 찢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건 농담이겠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께선 늘 그러셨어요. 가진 건 다 다시 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엔 70%라는 숫자가 네온사인처럼 번쩍거렸다.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단위였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그 돈은 이제 거의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 새벽, 도연은 할머니 방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에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다. 도연아, 네가 이걸 찾을 때쯤 난 이미 없겠지. 쪽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엔 오래된 금고 하나가 있었다. 열쇠를 꽂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엔 두꺼운 노트와 금괴 몇 개,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할머니의 자필로 적힌 기록들이 빼곡했다. 1972년 첫 재건축 사업 참여, 1985년 부동산 처분, 1998년 위탁관리 계좌 개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업보야. 잘못된 길에서 벌었지. 언젠가 누군가 이 업을 정리해야 한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할머니의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그건 죄의 기록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며칠 안에 마지막 고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실 옆 소파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할머니가 미약하게 중얼거렸다. 도연아,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라.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도연의 심장을 파고드는 경고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탐욕스러웠던 자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했던 소년의 그림자. 그는 울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할머니, 저 이제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며칠 앞둔 새벽, 도연은 결국 USB를 열었다. 거기엔 도연에게라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 화면 속엔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있었다. 도연아, 네가 이걸 본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돌려놓고 싶었단다. 네가 나를 대신해 그 돈을 바르게 써주면 좋겠다. 그럼 내 죄도 조금은 씻기겠지.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다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제가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날 밤 그는 할머니의 장례비와 기부금 일부를 직접 정리했다. 하지만 USB의 뒷부분엔 아직 열리지 않은 암호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은 단 하나. 진짜 유언장. 도연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그는 진짜 유언장을 열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의 뜻대로 재산을 사회에 돌려놓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엔 아직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한쪽은 상속자, 다른 한쪽은 손자.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병원의 장례식장은 이미 조용했다. 꽃향이 흐르고 희미한 조문 인사들이 들려왔다. 도연은 장례를 마친 뒤 홀로 빈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물건만이 그를 끌었다. USB. 그 안에 미해제 파일. 진짜 유언장. 컴퓨터 화면 위 깜빡이는 암호 입력창. 도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할머니의 생일, 결혼기념일, 주소, 손자의 이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이 돈은 내 인생의 업보다. 그는 키보드에 천천히 입력했다. 업보 카르마. 순간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언장이 있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나의 첫째 아들 김태수에게 남긴다. 나머지 절반은 손자 김도연과 그 어머니 박정은에게 각각 나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김태수, 그 이름은 듣기조차 싫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 절반이라니. 할머니가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였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도연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김태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유언장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태수 씨께서 곧 귀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을 마셨다. 거울 앞에 앉은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할머니를 사랑했고 그녀의 뜻을 따르려 했던 손자 도연은 이미 사라진 듯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상속자 김도연. 그리고 그 상속자는 절반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사람이었다. 도망친 추제에 이제 와서 절반이라니. 그 돈 내가 지켜야 해.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가워졌다. 며칠 후 김태수가 귀국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말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마치 오랜 부재가 성공으로 치환된 듯했다. 오랜만이구나, 도연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죠? 이제 와서 돈 얘기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죄가 많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진짜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를 불렀다. 거짓말.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태수는 침착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왜 어머니가 내 이름을 적었겠니? 넌 진실을 모른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USB를 열었다. 그 속엔 아직 숨겨진 폴더 하나가 더 있었다. 이름은 업보의 끝. 그 폴더 안에는 오래된 영상 하나가 있었다. 흑백 화면 속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도연아, 그리고 태수야. 너희는 내 피줄이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희가 평생 등을 돌리게 될까 두렵구나. 잠시 침묵.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태수, 네 아버지는 나 때문에 떠났다. 그가 벌인 잘못을 덮으려다 나는 수십억을 벌었지. 그 돈은 죄로 만들어진 돈이다. 그러니 너희 둘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 돈을 함께 정리하거라. 그게 진짜 유언이다. 영상이 끝나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 배신,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은 그 돈이 사실은 누군가의 죄값이었다니.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흔들렸다. 그 후 며칠 도연은 태수를 피해 다녔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불이 피어올랐다. 그래도 돈은 남는다. 죄든 업이든 결국 쓸 수 있는 건 나야. 그의 내면에서 탐욕이 다시 피어났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은 회개의 순간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 같았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도연에게 도착했다. 발신인 김태수. 제목 함께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원했던 마지막 장소로 와라. 첨부된 주소는 오래된 시골 별장이었다. 할머니의 옛 별장. 그곳에서 두 사람은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어둠 속 별장을 향해 걸어가는 도연의 뒷모습. 그의 손엔 USB, 그리고 마음속엔 마지막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진짜 업보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가 문을 열자 안쪽에선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흘렀다. 와줬구나, 도연아. 시골의 밤은 깊고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 별빛도 바람도 멈춘 듯한 고요함 속 도연은 어둠에 잠긴 별장 앞에 서 있었다. 이 집은 어릴 적 여름마다 놀러오던 곳이었다. 지금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그 USB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엔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 둘이 함께 정리하거라. 그것이 진짜 유언이다. 문을 밀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거실 한가운데엔 이미 김태수 그가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초 한 자루가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왔구나. 할 얘기 있죠? 도연이 말했다. 그래. 어머니의 마지막 녹화본이 여기 있어. 태수가 작은 노트북을 열었다. 폴더 이름은 유언장.
할머니의 마지막 영상이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수야, 도연아. 너희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거겠지.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한평생 돈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내 재산 전부를 둘이 함께 써라. 혼자 가지면 그건 저주가 될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영상은 뚝 끊겼다. 잠시 침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 쓰자고? 태수가 낮게 웃었다. 그건 불가능해. 너랑 난 이미 너무 달라. 그래서 할머니가 저주라고 한 거잖아요. 도연이 답했다. 그러자 태수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네가 저주를 감당할래? 그 말엔 오래된 원망이 섞여 있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건 새로 작성된 공증 유언장이야. 내 이름이 첫 번째로 적혀 있지. 그걸 어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직접 맡기셨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당신 때문에 평생. 그래, 나 때문에 고생했지. 태수가 말을 끊었다. 그래서 이젠 나도 내 몫을 받아야겠어. 그때 초가 꺼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순간 도연의 시선이 벽 한쪽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평소 추억의 벽장이라 불렀던 곳.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하나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라벨엔 진짜 마지막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태수가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다. 화면이 번쩍이며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태수야, 도연아. 네 아버지는 내 죄의 결과였고 도연이는 내 속죄의 선물이었단다. 이 돈은 너희가 나를 용서하는 과정으로 써야 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탐욕에 무너진다면 그 돈은 저주가 되어 너희를 삼킬 거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그 둘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 할머니가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별장 지하에 내가 묻어둔 상자. 그 안에 진짜 마지막 선택이 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낡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오래된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다. 벽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이게 그 상자인가? 태수가 물었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 개의 봉투가 있었다. 하나는 용서, 다른 하나는 탐욕. 각 봉투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만 가져가라. 둘 다 가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정적. 그리고 동시에 손을 뻗었다. 찰나의 순간 도연이 먼저 용서 봉투를 잡았고 태수가 탐욕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며 낡은 전등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웃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사업가 김태수 유산 관련 소송 중 돌연 사망.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원인으로 추정.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부고란. 고 정말순 여사 전 재산 사회 환원 확정. 도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용서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도연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 그게 네가 물려받은 복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이 번지며 바람이 천천히 병실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업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부채였네요.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USB의 불빛도 함께 사라졌다. 그로써 모든 유언은 끝났고 모든 업보는 그의 용서 속에 녹아내렸다. 도연은 이후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정말 순 장학재단. 그 재단의 첫 문구는 이렇게 시작한다. 돈으로는 삶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는 마음을 살릴 수 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 조용히 USB를 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로 돌아가세요, 할머니. 바람이 불었고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그의 발끝에 떨어졌다. 그건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